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원석입니다. 자,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그 일장 정리를 드디어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장 경기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이제 현대사부터는 좀 제가 여기인데 좀 짧게 끊을게요. 이제 현대사 들어갑니다. 자, 현대사는 광복에서부터 오늘날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단원보다는 조금 덜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대한민국의 수립과정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테마 59 여기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좀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뒤에 이승만, 그 다음에 뭐 4.19 여기도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요쪽 87년 6.25 민주항쟁까지 해서 거기가 또 조금 이제 출제가 되는 단원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사실은 뭐 거의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대표 같은 거 그래도 가끔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 뭐 그런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24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날개단에다가 그러니까 광복에서부터 대한민국 수립까지 쭉 연표 정리해놨죠. 시간 순서로.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일단은 각각의 사건을 자세히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 1번은 뭐냐면 일단 무조건 순서예요. 무조건 순서. 그래서 제가 여기를 그냥 쭉 45년부터 판서하면서 쭉 먼저 스토리를 해볼게요. 판서를 제가 PT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45, 그래서 각 월별로 됐죠? 45년, 46년, 47년, 48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 분당까지 됐죠? 그래서 이게 딱 만 3년이거든요. 그래서 만 3년을 지금부터 시간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다가 제가 적어놨으니까 거기다 간단하게 메모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한번 이렇게 그냥 정리 한번 해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나 아니면 좀 사이즈 큰 포스트잇이 있으면 그냥 같이 한번 그 판서나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1945년 자 8월 해방, 광복의 그날이죠. 광복의 그날. 그래서 8월 광복의 그날에서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방을 맞이할 때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건준이에요. 건준이. 그래서 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했던 거죠. 실질적인 정부. 됐죠? 자, 그래서 8월 15일 일왕 히로히토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일본이 패망되면서 우리가 바로 광복되는 거야. 됐죠? 자, 국내에서 9시에 오전 9시에 비밀리에 이제 9시에 전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모체가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1944년 조선 건국동맹이에요. 44년에 이 단체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광복을 예감하고 비밀리에 만들어진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칙이 3불의 원칙이에요. 3불의 원칙. 됐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3불. 그래서 그러니까 불언, 불서, 불명. 됐죠? 네,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비밀 조직으로 건국동맹이 44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건국동맹이 바로 광복의 그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로 확대 개편됩니다. 그런데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본이 패망하고 그러니까 정말 치안과 행정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무정부 상태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실질적인 한반도에서 정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그러니까 건국동맹을 만들었더니 건국동맹을 만든 게 몽양 여운형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앞에 일제강점기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 1910년 국권 피탈의 그 시기는 보제 이상설 선생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1945년 광복의 그 순간은 몽양 여운형을 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좌파 이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많이 좀 평가절하되는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준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여운형이랑 그 다음에 안재홍, 됐죠? 안재홍은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조선상고사 감이라는 역사서를 썼던.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신간회 할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 초대 회장을 지내는데 좀 이따 이상재 선생이 금방 죽는다 그랬잖아. 그리고 나면 거의 안재홍은
그 이상제 수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31년에 사회주의자들이 그 신간회를 해체하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중도 우파예요. 그러니까 제가 색깔별로 썼는데 여운형이 중도 좌파, 그 다음에 안재용은 중도 우파.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파들 중심으로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 합작의 개념이에요. 좌우 합작.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시면 분위기가 좋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단 누구는 빼냐면 아무리 우리가 다 합친다 하더라도 누구는 여기다 껴줄 수 없어. 그렇죠? 친일파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친일파는 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여운형 안재용 쪽에서 합류를 권유했는데 근데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함께하지 않은 대표적인 그룹이 송진우, 김성수 계열이에요. 송진우, 우리가 보통 민족주의 우파, 일명 이쪽 계열을 뭐라고도 하냐면 동아일보 계열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총 김성수가 동아일보 사주예요. 경성방직의 CEO이자 동아일보 사장. 됐죠? 동아일보가 이 사람 거야. 그리고 또 동아일보의 주인이자 보성학교. 그게 오늘날의 고려대학이죠. 그렇죠? 이 고려대학을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성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성수는 친일파 논란이 좀 있는데 딱 완전히 친일파라고 말하지는 않고 송진우는 친일파 논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건 송진우, 김성수, 그래서 여기 민족주의 우파인데 이쪽 계열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니네들 누구냐?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한다. 우리는 충칭정부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9월에 그러니까 메가더 포고령에 의해서 자 북쪽에서는 소군정, 남쪽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미군정 지지로 돌아서요. 그리고 실제로 충칭정부 들어오면 본 척도 안 해. 됐죠? 자 그래서 말은 충칭정부를 지지한다 그러고 합류는 안 했지만 나중에는 미군정 지지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군정이 시작되는 게 9월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팀들은 9월에 한국민주당을 창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우리가 이제 뭐 보수정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보수정당의 베이스예요. 됐죠? 그래서 보수정당의, 한국 보수정당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지주 또는 자본가 그룹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광복의 그 순간 이 해방의 공간에서는 권준희가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인 정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권준희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9월에 이제 군정이 실시되는데 이 군정의 최종 확정이 메가더 포고령이에요. 그래서 메가더 포고령 1호입니다. 메가더 포고령 1호. 그래서 이 메가더 포고령 1호가 뭐냐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그러니까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서 일본을 무장해제시키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와서 무장해제시킨다. 이게 이제 메가더 포고령 1호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 소련은 여기 참여 안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그러니까 약속했던 국제회담. 그래서 이제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우리가 국제회담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먼저 잠깐 해보면 여러분 날개단에 있어요. 그냥 체크만 한번 해보시죠. 43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게 카이로 선언이에요. 카이로 회담. 됐죠? 카이로 선언. 카이로 회담의 결과지.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게 최초로 약속한 거야. 최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5년에 얄타에서 한번 모여요. 얄타는 오늘날의 그러니까 크림반도.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그 푸틴한테 뺏긴대. 됐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뺏긴 데는 그 뺏긴 지역 그 동쪽에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돈바스 지역의 아래쪽 크림반도. 크림반도는 그 전에 이미 푸틴이 뺏어요. 근데 뺏긴다는 말이 참 애매한 게 이게 원래 한 나라인데 막 붙였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좀 헷갈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크림반도에 얄타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소련으로 밀고 들어간 거야. 누가? 영국과 미국이. 그래서 이 얄타 회담에서는 사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소련의
소련의 대일 참전이 결정돼요. 대일 참전. 됐죠?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주축국 동맹이라 그러잖아. 2차 대전 때. 근데 그중에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날아갑니다. 43년에. 그리고 원래 이태리 애들은 진짜 전쟁 못해. 얘 제일 먼저 날아가요. 무솔리니가 제일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45년이 되면 누가 뭐래도 2차 대전에 향방을 가진 가장 처절한 전투는 레닌글라드 전투예요. 들어보셨나요? 사실 여기서 히틀러가 박살이 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정말 진짜 끝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유럽은 독일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면서 상황이 좀씩 정리돼 가는 거야. 이제 동부전선, 그러니까 처음에 서부전선은 소련한테 무너지고 동부전선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프랑스가 해병되면서 또 무너지면서 이제 베를린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소련에게 니네 아시아 쪽에 좀 와주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소련은 나라가 동서로 워낙 크고 길기 때문에 유럽 쪽에도 걸쳐져 있지만 아시아 쪽에도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소련이 계속 못 들은 척한 거야. 왜냐면 당시에 일본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아직도 그 옛날 2차 대전 때 그 망상을 못 버리잖아요. 일본 애들이. 근데 그게 한편으로 조금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일본의 역사에서 전 세계에서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간 적이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쟁 같은 거 이렇게 전쟁사 같은 거 이렇게 뭐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2차 대전 때 보면 이탈리아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고 소련이랑 일본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소련의 점령 지역보다 여러분 일본의 점령 지역이 훨씬 넓었어요. 진짜 2차 대전 때 소련, 일본 중에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진짜 태평양에서 진주만에서 그러니까 함대가 이제 선빵을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평가가 뭐였냐면 사실 1941년 진주만을 그 일본 애들이 급습을 하면서 우리 진주만 태평양전쟁은 우리 일정전쟁 앞에서 이미 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진짜 태평양 함대, 그러니까 미국 함대 50% 이상이 그 전쟁에서 괴멸되거든. 그리고 나면 이후에 태평양전쟁에서 진짜 미국은 일본을 상대하는데 진짜 허덕허덕 됐어요, 진짜로. 그런데 일본의 진짜 무서운 힘이 뭐였냐면 사실은 복구의 힘이었어요, 복구의 힘. 진짜 박살났지만 그 전함들을 진짜 끌어올려서 다시 전함을 뭐 재건하고 만들어내고 또 다시 뭐 군사무기를 만들어내고 그 사실은 생산력. 그러니까 원래 현대전은 진짜 총동원이거든요. 모든 게. 예, 오늘날 현대전은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했을 때 그 미국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 태평양전쟁 막 일어나고 초기만 해도 그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전체 전력을 전쟁에 쏟아붓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41년 태평양전쟁 이후에 진짜 미국이 진짜 모든 총동원을 해서 일본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이제 소련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워낙 잘 싸우거든. 그래서 독일이 박살났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여기 아시아 쪽에 좀 참가해 줘라야. 그래서 소련아 막 부르면 소련이 계속 못 들은 척한 거예요. 하면서 막 계속 못 들은 척하는 거야. 막 계속 콜라 빠는 척하고. 왜냐면 요즘 와서 도와줘.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도와줘가 뭐야 도대체? 와서 뭐 이삿짐 날라주는 거야? 이거 전쟁에 참여라는 얘기잖아. 여러분 2차 대전 때 누가 제일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전 세계에서 소련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2차 대전은 소련한테도 진짜 처절한 전투야. 왜냐하면 히틀러가 중군 무슨 군 해가지고 막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소련을 작사를 내잖아요. 모스크바 진격하면서. 그래서 거의 뭐 거기서 진짜 뭐 3년 4년을 처절하게 싸우잖아요. 소련 땅에서. 소련이 제일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스탈린도 당시에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전후복구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근데 또 일본이랑, 안 그래도 일본이랑은 1904년 러일 전쟁에 악연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다 여기서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참전하기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분단선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계기야. 두 번째, 신탁통치. 신탁통치가 여기서 처음으로 공식 제한돼요. 이게 최초야. 신탁통치 아니라는 걸 여기서 최초로 얘기해요.
여기가 한국의 독립 최초라면 한국 독립을 열강들이 나와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게 최초라면 여기는 신탁 통치가 최초로 논의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신탁 통치는 누구의 아니냐면 원래 미 국방부 플랜이야. 실제로 카이로에서 이제 3국의 정상이 만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이랑 영국이랑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해볼게요. 루스벨트, 처칠, 그리고 짱제스예요. 여러분 이 3국이 입장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윈스턴 처칠 위인전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처칠은요.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위인전으로 볼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처칠은 우리랑은 악연이에요. 그리고 원래 영국 내에서도 처칠은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한국 독립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나라가 영국이야. 왜냐면 영국 옛날부터 일본이랑 친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영국 정부의 얘기는 뭐냐면 이거야. 아니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1910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전 얘기인데 아니 왜 과거 문제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사실 지들이 아직도 식민지 좀 갖고 있었거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식민지 다 털리는 거야 영국도. 왜냐면 지들도 식민지 있잖아. 뭐 인도니 뭐니 해서. 아니 그 옛날 과거 문제로 돌아가서 왜 일본을 자극하냐. 아니 전쟁 안 끝낼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건 놔두는 게 낫지 않아? 이게 영국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짱제스예요. 우리가 오늘날 백범 김구를 독립운동의 1번으로 따지잖아. 그렇죠? 보통 1번으로 치는 이유가 이게 김구의 역할이야. 짱제스 뒤에 김구가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김구, 그 다음에 그 짱제스 부인이 되게 엄청 부잣집 딸이거든? 그래서 그 또 부인이 영향력이 커요.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누구야? 박자정? 그 약산 김원봉, 의열단 기억나세요? 그 의열단 김원봉의 부인.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런 사실은 지원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하여튼 결국은 중국 정부였어요. 되죠? 이런 상황에서 좀 중도적 입장이 미국이야. 그래서 미 국방부의 최종적인 플랜은 뭐냐면 그래 독립시키자. 독립시키는데 그러고 나서 미국이 조금 고민에 빠진 거야.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플랜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신탁통치안이야. 그러니까 신탁통치는 여러분 그대로 읽어볼게요. 믿을 신에 맡길 탁이야. 그러니까 믿고 맡겨라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즉각적 독립이 아니라 말을 바꾸면 독립을 잠깐 유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 얘기는 뭐냐면 필리핀의 예를 보더라도 얘네들이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냥 니네들끼리 국가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한국은 대략 30년에서 40년간 일본의 식민지였잖아. 그러면 니네들끼리 그냥 독립권을 해봐라 했을 때 과연 한국이 하겠냐.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애들은 필리핀 애들보다 상태가 이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뭐 3, 4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한 2, 30년은 야 소련아 너랑 나랑 요 한국 애들을 조금 데리고 있다가 좀 이게 좀 이제 좀 사회도 안정되고 정부도 좀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손을 띄는 게 낫지 않겠냐. 즉각적인 독립을 바랬을 때 막 나라에서 막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군부가 권력을 잡거나 막 이렇게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미국이 최초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스탈린이 처음에는 좀 못 들은 척 하다가 스탈린 한반도에 초기에는 관심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공식성에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때 스탈린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꼭 필요하다면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요. 됐죠? 자, 마지막. 이제, 일본 패망 직전이죠. 45년 7월에 독일의 도시 포츠담에서 다시 한번 모입니다. 이게 마지막 포츠담 회담이에요. 됐죠? 그래서 포츠담 회담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선언이 나오냐면, 이전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했던, 자,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합니다. 그래. 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맞아. 우리 연합국이 승리하면. 근데 뭐 이게 완전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자. 왜냐면 이게 포츠담이 여러분 독일 도시거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독일 도시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독일이 완전 끝난 거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 히틀러가 지하실에서 권총으로 자살해요.
근데 히틀러의 시체가 여러분 지금까지 못 찾은 거 아세요? 특히 유태인들은 히틀러 시체 찾느라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쳤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아직까지 히틀러 시체 못 찾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독일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도시에서 그러니까 국제정상들이 만날 수 있죠. 됐죠?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국제회담이 이렇게 돼요. 광복 전에 광복 전에 해방 전에 1, 2, 3 카이로, 얄타, 포츠담. 그리고 광복 후에 또 3번이 더 나와요. 됐죠? 그래서 광복 후 1, 2, 3 국제회담은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건 수업하면서 다시 얘기할 건데 그냥 입으로만 먼저 해볼게요. 자, 1 모스크바 3상회의, 2 유엔 총회, 3 유엔 소총회. 됐죠?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 유엔 총회, 유엔 소총회. 요거는 광복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카이로, 얄타, 포츠담은 광복 전에 한국의 독립에 관한 국제회담들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이 정도 그냥 노트에 찍으시면 돼요. 자, 원래대로 오시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군정기. 자, 그래서 원래 얘기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얄타에서 소련을 꼬셨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련한테 약속을 해요. 2차 대전에 승리하면 너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줄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러일 전쟁 때 여러분 사할린 동포라고 들어봤어? 사할린? 그 일본의 본토라고 말하는 크기 4개의 섬 중에 맨 위에 있는 애가 이름을 홋카이도라 그러잖아요. 홋카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한자식으로 부를 때는 북해도라 그래. 그래서 일본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은 그 일본 여행 갈 때도요. 그 홋카이도, 그 북해도 여행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거리 동선도 가장 멀고 그쪽이 한국인들이 가는 그 일본 여행 중에는 가장 아무래도 전체 평균 가격이 높아요. 가장 고급 여행이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막 스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는 우리보다 위도도 훨씬 북쪽이라서 거기 뭐 눈 엄청 내리거든. 그래서 뭐 천연설에서 스키 탄다 뭐 해도 뭐 거기 또 겨울에 막 스키 타러 가시는 분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 홋카이도 더 위로 올라가면 그 러시아 쪽과 만나잖아. 거기 사할린. 그래서 그 사할린 동포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것도 이제 이때 얄타에서 참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본한테 러일 전쟁 때 그 양보했던 것들을 다시 러시아가 이제 되돌려 받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약속을 해서 소련을 꼬셔요. 그래서 결국은 대일전에 소련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 애들이 만주로 밀고 내려가거든요. 그 만주에 있었던 일본군을 관동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소련 애들이 너무 잘 싸우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뭐 전쟁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군대는 전쟁을 하면서 정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군인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독일 히틀러랑 처음에 그 2차 대전 초반에 싸울 때는요. 이 독소불가침을 그 히틀러가 일방적으로 깨고 기습적으로 사실은 공격이 시작하잖아. 진짜 게임도 안 됐거든요. 소련 애들 진짜 연전연패 진짜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독일이 이긴다 그랬잖아. 그 마지막에도 보면 근데 계속 소련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업그레이드. 됐죠? 엄청 잘 싸워. 그래서 일본의 관동군이 그렇게 뭐 날리고 특히 1대1로는 뭐 일본 사무라이 그래서 붙으면 백병전도 얘네들은 칼도 잘 쓰고 뭐 난리 쳤다 그러는데 뭘 잘 쓰긴. 그냥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야. 됐죠? 거기다가 또 요 시기에 원폭이 터져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폭 2개 떨어뜨리잖아. 그리고 나면 진짜 일본인들 다 멘탈 나갔나 봐요. 그냥 원사이드하게 소련이 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소련한테 얘기를 해요. 메가도가 야, 너 어디냐? 근데 아니다. 근데 소련이 먼저 얘기를 해. 미국한테 야, 니네 어디냐? 왜냐면 소련은 미국이랑 같이 들어오기로 했잖아. 그래서 너 어디냐?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이제 압록강 보인다. 야, 우리 넘을게. 그 이제 미국한테 얘기한 거야. 그 미국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미국은 사실은 그때 그만큼 전혀 준비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미국은 메가도는 소련이 이렇게 빨리 진군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도가 급하게 얘기한 거야. 야, 우리도 곧 들어간다? 뻥이지. 뭘 곧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전화 주문해서 배달시켜요? 중화요리? 여러분들은 다 앱으로 하나? 나만 아직도 전화 배달시키나? 아니, 전화 배달 되는데 아직도 많은데. 하여튼 중화요리집 하여튼 그 배달집에 전화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전화하잖아. 됐어요? 그럼 항상 뭐야? 똑같은 말이지. 그렇지? 맞아요. 출발했다고. 항상 전화하면 출발했대. 그죠? 근데 실제로 출발 안 했어. 그지? 어쨌건 출발했다는 거야. 우리도 출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니까 아니 지금 이거 아무리 해도 너무 느릴 것 같아.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잽싸게 소련한테 제안한 거야. 야, 38도선을 경계로 하자. 그래서 그 위에는
니네가 와서 일본 애들 무장해제시키고 밑에는 우리가 할게. 됐죠? 근데 미국은 실제로 준비 전혀 안 됐었거든요. 소련은 이미 그때 압록강 직전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초기에 사실 한반도에 관심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소련도 하고 끝낸 거야. 이 북극곰들이. 만약에 야야야야 뻥까지 마. 너 출발 안 했지? 우리가 좀 더 내려갈게. 37도. 그랬으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이 37도 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가 딱 대전 라인입니다. 대전. 그래서 38도로 결정되고 소련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낀 게 사실 여운형이에요. 그래서 여운형은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사실은 그 해방의 공간에서 이게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실질적 정부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무정부 상태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는 거야? 행정, 여기에서 치안,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정말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치안의 공백 상태를 상상해 보신 적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하물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셔도 공부하러 스카 같은 데 가서도 테이블에다 핸드폰 올려놔도 되잖아. 소리만 죽여놓으면 되잖아. 남의 공부 신경 안 쓰잖아. 그리고 가방 이런 거 그냥 놔두시고 카페에서 화장실 다녀오시잖아. 여러분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핸드폰을 내가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놓는다? 이거는 진짜 그 순간 내 거 아니야. 누가 언제 집어갈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의 치안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이 외국 여행 여러분 실제로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치안의 공백을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경찰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치안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야. 그래서 하물며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함부로 그거 막 안 가져가. 그 나중에 가져갔다가 요즘에는 골 때려요. 잘못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없어진다? 상상이 되세요? 1945년 8월 15일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일제강점기의 경찰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민중이 지팡이 경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제강점기의 경찰은 아주 특별한 직업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특성상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그 확신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당시. 아닌 경찰도 있겠지만 왜냐면 경찰하다 보면 순환근무에 걸릴 수 있잖아요. 원래 공무원들이 이렇게 순환근무하잖아. 그럼 언제 그 위치에 놓일지도 몰라. 내가 독립운동가 가족을 체포한다든가 예를 들어 취조한다든가 고문한다든가 언제 그런 상황에 노출될지 몰라요. 경찰이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함부로 이 당시에는 경찰 할 수가 없었어. 근데 결론 그들의 생각이 틀렸잖아. 그쵸?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어요? 그 영화 암살에 보면 그 이정재가 연기하는 그 누구죠? 거기에서 이름이 뭐더라? 박동진인가요? 아니. 염동진. 근데 염동진이 아닌데. 염동진이 실명입니다. 실명이고, 그 영화에선 뭐로 나오더라? 하여튼 살짝 바꿔서 나오는데. 여러분, 염동진이 실존인물이에요. 실존인물.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임시정부 밀정. 됐죠? 그 간첩. 거기서 영화에서는 염서진으로 나오나, 염정진으로 나오나. 하여튼 본명이 염동진이야. 근데 그 영화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 암살. 거기 실존 인물 중에 여러분 그 전지현 있죠. 전지현도 실존 인물이야. 전지현이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 남자현이에요. 남자현. 그 유명한 저격수. 됐죠? 그래서 하여튼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는 그 김원봉 부인이랑 둘이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목에 걸린 현상금의 그 남자인 같은 경우는 금액도 꽤 컸어요. 그 영화 암살에 보면 그래서 근데 이게 국내 잠입하잖아. 그리고 무슨 그 영화가 그리 되지 않나? 무슨 얼굴 똑같은 무슨 자매도 아니고 이렇게 그건 다 허구고 그건 허구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국내 잠입하는 거 그것도 허구고
그런데 남자연이라는 실제 독립, 그러니까 여자 독립 운동가를 모델로 해서 근데 그 영화가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남자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대로 돌아오면 그래서 그 염동진 있잖아요. 그거 하잖아. 그 법정에서 막 하잖아. 내가 시베리아에서 한방 이거 있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 남자연이 처단을 하잖아요. 남자연이. 그래서 이제 고문당해가지고 말 잘 못하는 그 독립운동가 한 명이랑 마지막에 그 재판 끝나고 이렇게 자기가 나와서 산책하면서 빵 사고 하고 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암살 영화에 보면 죽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염동진이 밀정이면 처단하라는 명 이제 거행합니다. 이미 백범 선생님도 죽고 없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쏴 죽일 때 물어보잖아. 마지막에 왜 동지를 팔았나. 그래서 거기 보면 전지현이 물어보잖아. 왜 동지를 팔았나. 근데 거기서 이제 염동진이 뭐라 그래. 염동진이 딱 이렇게 말한다고. 광복이 될지 몰랐지. 독립이 될지 몰랐지.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동지를 팔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진짜 진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야. 아니 광복이 되는데 독립이 되는데 동지를 팔았겠냐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던 거야. 왜 임시정부에서 밀정을 했겠냐고. 왜 일제강점기에 경찰했겠냐고.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염동진 마지막에 진짜로 말하고 총 맞아 죽는 거야. 됐죠? 보세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틀렸잖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바깥에 나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경찰이 없어. 경찰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경찰했던 애들은 자기 생각이 틀린 거야. 밖에 함부로 나올 수 있겠어? 진짜? 조선 일반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 산속에 기어 들어가 있거나 땅속에 숨거나 물속에 들어가거나 어딘가 기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그 행정과 치안에 공백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했던 게 여운형이에요. 근데 여운형의 걱정이 뭐였냐면 그 메가더에 의해서 9월 6일 날 하지가 한반도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하지가 당시에 이제 하지 중장이야. 별 3개야. 별 3개. 아주 젊은 놈이야. 40대 좀 넘었나? 하여튼 50도 안 됐어. 하여튼 40몇 살인데 내가 말하는 젊은 놈이라는 그 말의 뜻이 10대, 20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재 여러분 정말 전쟁은 군인을 위한 거잖아. 대한민국에 많은 스타들 있잖아요. 장성들. 3스타 중에 40대 초반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3스타면요. 대한민국에 몇 명 있지도 않아. 여러분 그 대단하다는 사단장들 있죠. 사단장이 2스타야. 3스타면 정말 전군에 내 위에 몇 명 없는 거야. 군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최고치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당시에 하지 중장인데 나이가 무슨 당시에 44인가 46인가 그밖에 안 돼. 아주 젊은 놈이야. 하지가 왜 오는지 알아? 한반도를 알아서가 아니야. 미국이 급했거든. 하지가 필리핀 쪽에 있었어. 야 급하니까 야 네가 제일 가깝다. 야 네가 들어가. 그래서 하지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하지가 들어오는 날이 9월 8일이에요. 그래서 9월 8일 날 들어오거든. 근데 여운형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과연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 줄 거냐야. 이게 여운형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걸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너무 잘 알아. 박헌영이 정치 10단이거든요. 그래서 박헌영이 여운형을 꼬시는 거야.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정말 딱 여운형이 고민하는 거를 박헌영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박헌영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꼬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국가를 선포해라. 국가를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정부, 미군정도 정부, 정부 대 정부로 만나야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가 된다. 아니면 미군정이 들어와서 야 그냥 일반 단체면 야 너 뭐냐? 해산.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운형이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가지고 9월 6일에 무리하게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조선 인민공화국. 됐죠? 근데 얘는 줄여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인공이라고 불러요. 인공. 그런데 이 인공을 선포할 때 사실 이게 박헌영이가 보통이 아니거든. 박헌영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의도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몽양, 당신이 이거 밀어붙이면 또 딴 사람이 또 당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들 다 사심이 없는 걸 보여주자. 나는 사심이 없다. 그래서 봐라. 내 말대로 해야 한다. 내 말이 틀리는지 봐라. 미군정에도 미국 애들 들어오지? 그럼 들어오자마자 탄차 다 해소시켜버릴 거다. 그러니까 사실 그 딱 여운형의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인공의 주석은 이승만으로 하자. 우리들 다 주석을 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바깥에 보여주자. 그래서 여러분 인공이요. 주석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승만은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10월에 이승만이 귀국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승만이 귀국하고 나서요. 이승만도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주석이야? 그러면서 날 왜 또 주석을 세웠어? 이승만도 깜짝 놀라 나중에 이 얘기 듣고. 이승만도 알지도 못했어. 그리고 여기가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은 여운형 당신이 해라야. 나는 자리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내 의도를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9월 6일 날 굉장히 그 박헌영이 원하는 대로 여운형이 인민공화국으로 그냥 밀어붙여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추진할 때 실제로 움직이는 실무는 다 조선공산당 당원들이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야? 빨간 정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선공산당이 막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합류했던 안재용을 비롯한 민족주의 우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민족주의 우파들은 여러분 하나만 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신간회 할 때부터. 그런데 이제 45년 해방의 공간부터는 그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사회주의는 제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좌파 또는 좌익. 그 다음 민족주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우파 또는 우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해방의 공간에서 그렇게 약속된 표현이야. 그렇게 약속하고 표현해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실망을 했던 우파들이 안재용 계열이 탈퇴합니다. 9월에. 됐죠? 그리고 이 안재용이 만드는 정당이 국민당이에요. 됐죠? 여기가 안재용이 만든다. 그러니까 한민당은 송준이, 김성수 똑같이 9월이야. 왜냐면 이것도 지금 9월이잖아. 그래서 이제 안재용을 비롯한 중도 우파들은 실망하고 탈퇴해서 국민당 만들어요. 됐죠? 근데 이거 외우기도 좋아. 지금은 여러분 국민의힘가 있는데 원래 이분이 그거 단일화 전문 약간 한국 정치에도 있잖아.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은철스 국민의당, 은철스 국민의당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실명을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대충 느낌으로 왔으면 됐고 뭐 아니면 아니어도 돼요. 됐죠? 하여튼 여긴 국민의당. 국민당이라고 하면 안 되지. 국민당. 됐죠? 네, 그래서 은지응. 됐죠? 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여운형이 박헌영한테 속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운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이 인공선포를 막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무를 다 너무 조선공산당 당원들이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운형이 막으려고 했는데 테러를 당해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이때 여운형이 첫 번째로 죽을 뻔해요. 됐죠? 근데 다행히 응급실에서 여운형이 며칠 있다 깨어나. 그래서 죽진 않아. 그러나 인공은 그냥 박헌영의 뜻대로 되죠. 그리고 실제로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인공 바로 부정합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 미군정이 들어오자마자 인공 다 해체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북쪽에는 소군정,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남쪽의 역사가 왜 더 많이 꼬이냐면 바로 미국의 직접 통치 때문이에요. 미국은 들어와서 무조건 직접 통치야. 근데 소련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소련 쪽에서는 간접 통치.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연립정부의 형태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뭐 김일성도 포함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이제 지들은 뒤로 좀 빠져요. 그런데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뭘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한반도가 남쪽이 더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선 총독부 체제로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친일파도 그대로 등용되는 거야. 친일파가 그대로 등용돼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래서 남쪽 역사가 더 많이 꼬이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소련 놈들은 좋은 놈, 미국 놈들은 나쁜 놈.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 소련이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물러서고, 그 다음에 미국이 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정말 아는 것도 없었지만 막 억지로 막 직접 통치를 하면서 왜 남쪽의 역사가 더 많이 꼬이냐, 막 이때 막 물가도 폭등하고 아주 난리 나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앞에서 여러분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 그 일제강점기 1920년대 문화통치 이후에 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국내에서 민족주의 쪽이 너무 많이 변절돼요. 너무 많이 변절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 많이 조직들이 무너져.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나마 조직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그나마 독립운동했던 게 사회주의 계열이야. 그러니까 광복하고 나면 사실은 이 해방의 공간에서 사회주의 단체들이 바로바로 복구되는 거야. 탁탁탁.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완전히 빨갱이 새끼들인 거야. 이렇게 막 빨간 띠 차고 다니고 이런 애들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사실 미국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막상 들어와 봐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막 하지 중장이 대표로 왔으니까, 미군정 대표로 왔으니까 오고 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막 본부에 올릴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조금 심각해져요. 됐죠? 소련이 여러분 조금 더 뒤로 빠질 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던 건 한반도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 귀염둥이들이 많은 거야. 막 빨간 띠 단체로 차고 다니고, 야, 빨간 띠는 너희들 어디서 샀니? 뭐 쿠팡에서 단체 구매한 거야? 그래서 완전 귀염둥이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소련은 너무 깊숙하게 개입할 필요 없었던 거야. 적당히 빠지면서 적당히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봐주고, 물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김일성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죠. 그건 좀 이따 얘기고. 근데 미군정은 얘네들 못 믿겠다. 그래서 미군정은요, 어떠한 단체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나중에 대한민국 충칭정부의 주석, 마지막에 충청부가 이제 주석, 그리고 이제 주석 부주석제, 우리 임시정부에서 배웠잖아. 여러분 김구랑 임정이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한반도에? 11월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11월에 들어와.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 살았고 만국 정부 중에 유일한 정부라며. 아니, 이 땅이 8월 15일 날 광복이 됐는데 11월에 들어오는 게 이해가 돼? 응? 뭐야, 너무 타지 생활 오래 해서 이삿짐을 오래 싼 거야? 아니면 뭐야? 충칭에서 걸어온 거야? 충칭에서 걸어왔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안 온 게 아니라, 늦게 온 게 아니라 못 들어온 거야. 못 들어온 거야. 누구 때문에? 미군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만국정부로서 가장 정통성 있는 합법정부다.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헛소리 할 거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김구도 또 한승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구가 미군정과 대립한 거야. 그래서 계속 대립하고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11월에 김구와 임정이 다 항복한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임시정부니 뭐니 그런 말 안 하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11월에 들어올 때 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전부 무장해제당해. 이런 굴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픔에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미 보이기 시작하죠. 평생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그 나의 민족이 독립이 됐는데 마치 손님처럼 들어오는 거야. 손님처럼. 됐죠? 자, 이게 뭐라고요? 바로 11월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어떤 단체도 인정하지 않고 친일파들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잖아요.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많이 운영해 본 노하우가 있다니까. 한반도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 있잖아. 왜냐면 미국이 한국을 뭘 알아. 그런데 도대체 애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다른 건 됐고 내가 너 확실하게 챙겨줄게. 대신에 우리 정부를 위해서 솔직하게 일하라는 거야. 정직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한민족이니 뭐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그런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가 너한테 대가를 지불할 테니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일해달라고. 우리 미국 정부를 위해서.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야? 누구겠어요? 당연히 친일파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친일파가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미국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친미파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첫 번째 배신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도 아니야. 첫 번째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들에겐 일본의 시대가 끝났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새로운 끈을 잡아야죠. 미국이 그걸 몰라? 그래서 그대로 친일파가 등용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미 군정기에 일어나는 한반도의 자, 요 상황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남쪽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요. 자, 그다음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자, 모스크바 3상회의까지만 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스크바 3상회의. 자,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45년 12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이제 요 상이 뭐냐면 외상입니다. 3국가 외상, 외무부 장관들만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빠지냐면 이제 중국이 빠집니다. 미국,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소련. 예, 중국은 왜 빠지냐면 45년 광복 이후에 일본이 패망을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중국은 중국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를 놓고 국민당 대 공산당이 싸워요. 국共내전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그래서 한국 문제로 외국 회담에 나갈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중국은. 그래서 중국이 빠진 겁니다. 여기서 최종안이 나와요. 자, 갈게요. 자, 그렇다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원. 두 번째, 한반도에 임시정부의 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구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38도선 경계로해서 위에는 소련군, 그 다음에 밑에는 미군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한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들이 선거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잖아. 3. 그러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이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최대 5년 미, 영, 중, 소 4개국에 의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이게 모스크바 3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 1, 2, 3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국내에 이걸 누가 보도하냐면 동아일보가 12월 27일자 단독 보도를 해요. 1945년 12월 27일자. 이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는데 이때 동아일보가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인 오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한국 사회에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은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에도 그 외신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OECD가 선진국들의 모임이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언론 신뢰도가 제일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들이 그게 어떤 신문이든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가장 믿지 않아. 그래서 하물며 여러분, 한국의 언론사의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진짜 그 언론고시, 그래서 언론사에 들어간다는 게 진짜 완전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엘리트들을 뭐라고 불러요? 한국에선 기레기라 그러잖아. 기레기.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하물며 불리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가짜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실제로 언론사에서 가짜뉴스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예 없는 데서 말도 안 되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짜뉴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A라는 사실이 있어. 그런데 A라는 사실을 이게 보도하는 사람이, 기사를 쓰는 사람이 이 방향으로 서술하느냐 이 방향으로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을 어딜 가리키냐에 따라서 읽는 독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좀 더 부정적이거나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그게 영향받을 수 있겠죠. 글 쓴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요게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보게 하는 거야. 요게 하나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인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언론도 당연히 각각의 사람이고 자신의 견해가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애가 붙는 거야. 가짜뉴스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원래 있던 거에서 시선을 자기 시선으로,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게 추가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합쳐져서 원래 가짜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의 오보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오보예요. 됐죠? 네,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에요. 자, 가볼게요. 그럼 내용은 어떻게 나왔느냐? 동아일보에서 일면 톱에다가 얘만 대빵 크게 꺼내놓은 거야. 신탁 통치 결정. 아까 말씀드렸죠? 신탁을 믿을 신에 맡길 탁이야. 우리처럼 35년간 사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가 지금 독립이 됐잖아요. 35년에 우리가 그토록 오래된 광복을 맞이했잖아. 근데 잠깐 유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독립의 유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자극적인 얘기죠. 진짜 충격적인 얘기지. 그지? 이것만 딱 꺼내놓은 거야. 전체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게 한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B가 붙는 거야. 이제부터는 가짜야. 신탁 통치는 누구 결정이다? 소련 정부의 결정이다. 이게 가짜 뉴스죠. 신탁 통치는 미 국방부 플랜이었어요. 그리고 소련은 처음부터 사실은 크게 여기 호응을 안 했어. 하도 미국 얘기하니까 그럼 알겠다. 그게 사실 이렇게 된 거였거든. 소련 아니라 그랬잖아. 이건 거짓말이잖아. 맞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당시에 이게 동아일보, 그러니까 단독 기사였기 때문에 10월 27일자.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자 전 국민이 어떻게 되냐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서게 돼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 왜냐면 독립이 유보된 상태인데. 그렇잖아. 그런데 딱 일주일 있다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전문이 공개돼요. 여러 언론사에서.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까 글의 내용이 이게 아니야. 맞지? 보세요. 한반도에 빠른 시일 내에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두 번째,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지금 소련과 미군정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미군정과 소군정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다음 이들을 지원해서 임시정부 구성을 하게 하고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미영 중소 4개국에 의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1, 2, 3번을 다 합쳐봐. 이거 중심 문장 잡아봐. 키워드가 뭐야? 중심 문장이. 신탁 통치야? 아니지. 임시정부의 구성이지. 한반도 내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임시정부의 구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임시정부와 협의할. 여러분 임시정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이 공개되고 나면 사회주의 쪽에서는, 좌익 쪽에서는 이거 무조건 신탁이 아니네. 신탁이란 말은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패전국의 식민지라는 냉정한 국제적 현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제회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는 거는 능사가 아니지 않겠냐. 그리고 최대 5년이라 했으니 우리 민족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기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로 돌아서요. 그러나 민족주의 계열은 계속 반탁이야. 무조건 반탁. 됐죠? 그러니까 신탁을 받아들이느니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거야.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돼요. 근데 실제로는 결론, 여러분 우익은 나를 못 알아들어?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뭐 공부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그래서 누가 뭐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그 말게 못 알아듣나? 이거 그렇게 긴 문장이야 이게? 아니 글을 읽고도 지금 중심 문장이 뭔지 못 알아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익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운동을 반공운동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소운동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반도가 해방의 공간에서는
그래도 조직이 유지하고 있던 좌익들이 굉장히 목소리도 커지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랐다고. 우익들은 실제로 상당 숫자의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사람도 많았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염동진이 같은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광복할 줄 알았나? 그럼 동지를 팔았겠냐고. 그런 인간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애국지사가 돼서 나타난 거야. 신탁을 받아들이니 나를 밟고 가라. 이러면서 막 엄청난 애국지사가 된 거예요. 됐죠? 이러면서 실제로 사실은 이게 정치죠.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야. 사실은 신탁통치라는 건 당시에 조선 민중들이 그냥 듣기에는, 한국의 국민들이 그냥 듣기에는 너무나 자극적인 얘기였거든. 근데 이제 그 자극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근데 냉정한 국제적 현실을 생각하면 이러면서 좌익들은 사실은 여론의 지지를 상실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게 반공. 저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지령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신탁을 받아들이는 건 나라를 강대국들에게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소련이 있다. 이러면서 반소운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45년 해방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좀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여튼 이제 현대사에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좀 제가 좀 길게 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46년부터 자, 이후에 뭐 1차 미소공의부터 시작해서 얘기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자,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45년 해방의 공간과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좀 국제회담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46년 자, 이제 본격적인 1차 미소공의부터 대한민국의 수립까지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